엄마,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 달까지만 봐줘. 우리 회사 인사이동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딸아이는 항상 급한 말투였고 미안하다는 말 뒤엔 늘 부탁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도와줘야지 싶었지요. 손자는 이제 겨우 3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놔두고 어떻게 출근을 하겠습니까? 처음엔 하루였습니다. 딱 하루만 봐달라는 말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지나고 2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어느덧 손자의 하루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딸이 아이를 데려다주면 저는 씻기고 먹이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오후엔 놀이터에 데려가 미끄럼틀도 태우고 유치원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손자를 안아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참 예뻤고 딸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다면 그걸로 충분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지치고 마음이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좀 드셨어요? 사위는 퇴근하며 아이를 데려갈 때 그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딸은 바쁘다며 통화로 인사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끼니를 거르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살 아이의 밥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장난감을 정리하다 보면 제 식사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가끔은 그냥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열이나 병원에 데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고 말했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 손자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저는 겁이 나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다행히 금방 진정되었지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뭘 하다 애를 다치게 한 거예요? 그 말이 그대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도 놀랐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서 될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날 저녁 손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먹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 더 가까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딸은 저를 점점 도우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고맙다 하면서도 진심으로 제 상태를 걱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 시간은 있잖아요.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딸을 키우던 젊은 시절에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참 대견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딸의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쓸쓸한 걸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하지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딱 한 계절만 더, 이번까지만 더, 그렇게 스스로를 또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반팔로 바뀌었고 저는 더위 속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장을 봤습니다. 손자는 이제 말문이 트여 또렷하게 할머니라고 불렀고 그 한마디에 피로가 풀리는 듯했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 워크숍이 잡혀서 이틀 정도 외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니? 당연히 엄마가 봐주셔야죠. 아빠는 출장 가서 없거든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밤을 아이와 단둘이 지내자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아이가 밤새 보채면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 왜요? 평소엔 잘 보시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 말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일이 그저 쉬운 일,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말도 할 줄 알고 슬슬 어린이집에 맡겨보는 건 어떠니?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애 맡기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엄마는 현실을 잘 모르시네. 결국 저는 이틀 밤을 아이와 보냈습니다. 첫날은 아이가 열이 나 해열제를 먹였고 둘째 날은 밤새 안아주며 잠을 설쳤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저에게 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전보다 쉽게 지치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딸은 그렇게 물었지만 여전히 아이는 제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진단서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과로, 충분한 휴식 필요. 딸은 그 진단서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나랑만 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 하니? 엄마랑 아빠는 일하잖아. 근데 엄마는 할머니는 집에만 있어서 좋겠대.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베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아예 아이를 맡겨진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대학 신청서를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나도 뭔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노인대학 다녀보려고 해. 아침에는 아이를 봐주기 어려울 것 같구나. 딸은 처음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대학이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애 좀 봐줘야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애 봐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도와준 거지. 그게 내 의무는 아니잖니.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던 금이 확실히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저에게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제 삶을 조금씩 되찾고 싶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단풍이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노인대학 첫 수업을 듣고 돌아온 날 현관 앞에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어릴 적 제 딸과 같은 눈을 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자 딸은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무슨 서운한 일 있으시면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말했잖니? 나는 아이 돌보미가 아니라고.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신 거 정말 고마운데 요즘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나도 힘들었어. 너 키울 때처럼, 또 누군가의 엄마처럼 하루 종일 아이 돌보다 보면 몸도 안 따라주고 점점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단다.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아줬으면 됐다. 이젠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 살아보려고 해. 며칠 뒤 딸은 손자를 어린이집에 등록시켰습니다. 맞벌이라 힘들겠지만 감당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말마다 손자를 만납니다. 예전보다 더 반갑고 더 따뜻하게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요즘 잘 놀아줘. 나한테도 그림책 많이 읽어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도 제 딸도 조금씩 자라고 있는 중일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 딸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의지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저는 조용히 편지를 접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 마치 제 안의 억눌림을 조금씩 날려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이고 할머니지만 이제는 저 자신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조금쯤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고 해가 드는 거실 창가에 앉아 책장을 넘깁니다. 누구의 부탁이 아닌 제 선택으로 시작한 하루니까요.